채널 B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보도국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카페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치카페는 곧 있으면 치러지는 선거죠.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거. 서울의 격전지 여야 양당의 후보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선 중구 성동을 현역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울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중구 성동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박성준이고요. 전에는 제가 이제 방송국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KBS와 이제 JTBS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했고요. 또 공부도 좀 하면서 정치학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이제 정치학 박사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외과 나오셨죠? 네, 정치학을 했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마인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국 생활하면서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추구하면서 정치 훈련을 그동안 해왔고요.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원내 대변인을 했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는 선대위 또 대변인을 했고 또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는 당 대변인을 하면서 아마 누가 그러더군요. 대변인으로서는 초선의원으로서 최장수 대변인인 것 같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의 4년 동안에 의정 활동하면서 대변인을 그동안 쭉 해왔고요. 상임위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방 일을 하다가 또 이제 법사위도 제가 오래 했고요. 근데 우리 나라의 이제 상임위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곳이 법사위인데 법사위도 있었고 또 기획재정위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대 이제 총선에 제가 다시 후보로 나서면서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그렇죠. 예.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한 6시 정도 일어나서요. 이제 준비해서 6시 한 40분쯤 해서 사무실 이제 집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한 7시 20분쯤부터 7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작을 해서 이제 아침 인사를 시작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약수역에서 보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하거든요. 아침 인사를. 그렇게 마치고 출퇴근 인사죠. 아침 출근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간단히 먹고 그다음에 한 10시 좀 넘어서 우리 이제 중구하고 성동구가 가장 많이 모이는 대연산 배수지 공원 있잖아요. 알죠. 거기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한 10시 반쯤부터 10시 한 20분쯤부터 거기서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인사.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어르신들 많고 또 운동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구와 성동구의 주민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일 제가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또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한 2시부터 또 포인트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언론사 인터뷰들이 간간히 있어서 언론사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쭉 가서 저녁에 이제 5시, 6시부터 다시 아니면 5시 반부터 퇴근길 인사를 한 7시 반이나 8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루가 다 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녁 인사 끝나고 또 지역 행사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근데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정 때문에 들어가서 좀 빨리 씻고 11시에서 11시 반 사이는 좀 자려고 해요. 주민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직접 인사를 나누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방송국 이제 생활하다 보면 민심들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원래요. 근데 이제 역시 정치는 민심의 최접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21년에 4.7 보궐선거를 치렀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제가 대변인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선이 있었거든요.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고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민심의 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2년 지나면서 딱 이제 유권자 지역민들 만나면 야 이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네. 심판하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거 심판해야 된다고. 이거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셔요. 원래 이제 방송 활동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JTBC의 사건 반장.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사건
반장. 혹시 아유 저보다 더 잘하시네. 아이고 오리지널 한 번만. 아니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정치 현장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박성준 딱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방송국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장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방송 오래 하셨는데 갑자기 왜 정치에? 저는 이제 원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DNA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총선할 때 벽보 붙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기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 세계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또 그들의 책도 보게 되고 글도 보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저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죠. 왜 박성준인가요? 중구 성동구에 이해운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별점이라든가 아니면 왜 박성준인가? 이번 이제 재선의 시점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민심의 축적인데 축적의 발현인데 그 발현을 누굴 통해서 하냐면 선거인데 그 인물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심판에 있어서의 필승 카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성준이 제격이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정치 한복판에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박성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역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4년 동안 딱 가까우면서 지역의 중산층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법안 발의들을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민심의 발현체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박성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운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제 파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이렇게 어렵고 물가인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오히려 국민들은 이걸 저지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지하는 데 있어서의 박성준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주요 공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부동산 세법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교육 부분이랑 저출산 부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그러면 그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거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계속 이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초고가 주택 한 1%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을 9억 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너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완화하자. 공시지가 기준을 그렇게 이제 법안 발의를 했다가 그것이 12억 원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제가 16억 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한 1% 정도에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실효적인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제일 공약으로 지금 내걸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도 곳곳에서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요것도 지금 카드로 좀 꺼내 오셨죠? 아니 근데 이거잖아요. 이제 장기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을 환수하는데 그 환수 비율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들어가고 그것이 더디게 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재조정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가 물꼬를 더 틀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환수율을 좀 낮추는 완화하는 방안으로서의 공약을 내거든요. 원래는 지금 기존에 3천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27일부터 8천만 원 미만으로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 규정보다는 이제 이렇게 보야 돼요. 이제 초과이익 환수율이 보통 50%였는데 제가 한 40% 정도로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제가 만약에 이제
재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법안 발의를 통해서 실질적 효과를 좀 거두겠다는 겁니다. 성장수단 이게 뭔가요? 아니 이제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출산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인구 소멸에 의한 국가 소멸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역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 50조 정도 그렇게 저출산 정책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이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자녀 수당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자녀에게는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 수당이라고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실질적 지원이 되고 저출산 정책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약을 내걸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금 복지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있잖아요. 1인당 25만 원.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죠. 그리고 요거랑은 좀 부딪히는.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출생 정책이고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선순환 구조로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의 순환을 이룰 수 있게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25만 원 정도 지원하면 4인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이걸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출생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구축 재개발이 중구 내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큰 게 지금 세운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뭐 시장이 바뀔 때마다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이게 개발 속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사실 쫓겨나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원주민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개발에 의한 그 부담해야 할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집을 소유한 자와 세입자 간의 어떤 그러한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에 있는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한계는 남산 고도 제한입니다. 이게 이 고도 제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문제를 계속 완화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지속적 완화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시에 해결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남산 고도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중구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 고민해서 하나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이 남산고도 제한 완화는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 또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큰 축으로는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자녀를 둔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뭐 학교 보낼 학교가 별로 없고 학원가도 너무 멀리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중구 성동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감소잖아요. 지금 출산율 같은 경우가 0.7 얼마였다가 지금 0.6대로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지금 인구 감소에 의해서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성동구는 중학교 문제가 지금 커요. 중학교 설립 문제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여고 설립에 대한 문제 욕구가 되게 큰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좀 전환해서 실제로 교육 수요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그래서 자율형 공립교 전환 문제로 제가 공약을 내걸었고 이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인 겁니다. 그 우리 후보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가지고 막 오늘 그 밤새도록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또 주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구 성동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이고 정치 민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역대 정부에서 볼 때, 정권에서 볼 때 중구 성동구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향배가 갈라졌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저는 우리 중구 성동구 을의 많은 주민들이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정권 심판의 물결이 있고 거기에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할 때 박성준에 큰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